KF-21 독자 무장과 엔진을 확보하게 됐을 때 그 의미는 어마어마합니다. 군사 독립 선언에 가까운 신호라고 충분히 볼 수 있고요. 외국의 업체가 하청업체인데도 장비를 안 주면 이게 완성이 안 되니까 이게 갑질을 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고통받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전 세계 4대 방산 강국이 되는 게 대한민국의 목표인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 마일스톤이 KF-21 블로그의 실전 배치 시점이 예상보다 앞당겨졌는데, 이 결정에는 어떤 군사적 필요성과 전략적 배경이 깔려 있나요? 원래 계획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KF-21은 블록 1, 그러니까 공대공 임무 통합을 이제 2026년까지 하고, 블록 2, 공대지 임무 개발을 2018년까지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여기서 블록 2가 공대지 임무를 한다는 것은 이제 10여 종의 무장을 통합한다. 그러니까 지상을 공격할 수 있는 무장을 10종류에 대해서 통합을 하는데, 여기서 통합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전투기는 여러 가지 무기들을 이렇게 장착해가지고 쏠 수 있는데, 그 쏠 수 있다는 말에 엄청나게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의 무기를 전투기에 장착해서 쏠려면 일단 소프트웨어 코드라든가 데이터 버스, 다 좀 기술적인 것에서 통합 작업이 이런 게 엄청나게 필요하고, 그리고 아무거나 달다가 떨어뜨리다 하면 이제 부딪히거나 아니면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윙 클리언스 문제라고 하는데, 비행 시험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 비행기가 이 폭탄과 잘 궁합이 맞는지, 혹시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기류가 뭐 이상해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이런 테스트가 많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장 통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하고 시간이 걸리는데, 원래는 블록 2 개발할 때 10종의 무장을 2028년 12월에 모두 다 인정을 한다, 이렇게 개발을 했다가, 지금 바뀐 컨셉은 최종 타임라인은 동일한데 시작할 때부터, 그러니까 살라미 전술로 바뀐 겁니다. 처음은 2028년 10월에 딱 10종류를 통합을 한다 이렇게 됐다가, 지금은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통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하는 무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드리면, 일단 멍텅구리 폭탄, 그러니까 유도 장비가 달리지 않는 폭탄 2종, 그 다음에 한국산 유도 폭탄, 우리 태국에서도 이제 지금 써서 유명했던 KGGB 유도폭탄, 그 다음에 미국의 JDAM, LJDAM 혹은 레이저 가이디드 유도폭탄 하는 미국산 유도폭탄 여러 종류가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이제 F-35나 22가 쓰는 무장들도 들어가는데, GBU-15라고 하는 레이저 유도, 그러니까 표적에다 레이저를 계속 갖다 대면 그곳으로 이제 정확하게 표적이 맞춰지고, 이동하는 트럭이나 자동차도 그거 따라서 레이저를 옆에서 쏘면 그게 유도폭탄이 같이 옮겨서 가는 그런 식으로 하는 폭탄, 혹은 소규모 다지기경 폭탄 SDB라고 하는, 크기는 작지만 벙커를 파괴하는 능력이 뛰어난 폭탄,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폭탄, 그러니까 멍텅구리 폭탄, 유도 폭탄 이런 게 통합한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2028년 12월에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전룡을 통합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2028년 12월에 통합하는 것은 이거랑 변하는 게 없는데, 나머지 무장은 그 개발이 완성된 대로 인증과 그 확인을 거쳐가지고 전력화를 하겠답니다. 요게 대해서 이제 군사적 필요성과 전략적 배경 같은 경우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 군사적 필요성은 원래 계획에는 2028년 12월부터 이제 우리나라 공군이 운영하는 KF-21은 공대지 임무가 바로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공대지 임무를 아예 투입할 수 없습니다. 지금 KF-21이 대체하는 비행기들 중에는 KF-5 제공호라고 하는 전투기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크기가 작고 가볍지만 주로 이제 공중 요격, 그러니까 적 항공기가 오면 이제 맞서 싸우는 임무 뿐만 아니라 지상 공격 임무가 있는데, 지상 공격 임무에 대한 대체를 빨리 해야지 이게 퇴역하거든요. 엄청 오래돼서 사실 위험합니다. 그래서 구형기체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퇴역하고 이를 까면 줄이는, 전력 공백을 줄이는 이슈가 하나 있고, 사실 이거보다 더 큰 것은 그 방위사업청에 제가 취재를 해본 결과, 외부의 니즈가 있기 때문에 개발 계획을 변경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 외부의 니즈가 뭐냐? 사실은 수출 관련입니다. 무슨 말이라고 하면, KF-21이 빨리 이제 수출되려면 공대공, 공대지, 그러니까 적과 공중전을 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지상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다 갖춰줘야지 사실 수출을 자격이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컴퓨터로 치면 입력 장치만 있고 출력 장치가 없으면 못 쓰는 거랑 똑같은 원리인데,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수출 고객들은 2028년 12월까지 다 기다리는 거, 다 끝날 때까지 한 번에 이제 인증을 받는 것보다는 순차적으로 전략화되는 게 상대방의 수출 경쟁력이 좀 강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다만 방위사업청도 그러면 이 고객이 누구길래 이런 것을 요구했느냐, 제가 여쭤봤을 때 사실 대답은 못 해주세요. 이게 엠바고나 비밀이 걸려 있어서. 근데 이제 KF-21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중동 혹은 이제 동유럽
이런 동남아 국가들이 이런 요구를 먼저 했거나 아니면 요게 가능하다고 이제 요청을 한 사항을 우리가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F-21에 국산 엔진이 들어가면 단순 자립 수준을 넘어 글로벌 항공기 엔진 시장에 한국 변수가 등장하게 됩니다. 롤스로이스나 지 같은 기업들이 긴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롤스로이스와 같은 기업들은 사실 국산 엔진 들어가면 자신들이 위협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기술력이 별로 없고 이런 게 우습게 보인다, 이게 절대 아니고, 항공기 엔진이란 건 정말 어려운 과제고 만들기 힘듭니다. 전 세계에서 여객기에 쓰이는 제트 엔진을 만드는 회사는 사실상 3개 회사밖에 없다고도 이야기하거든요.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그 다음에 프렛 앤 휘트니, 그 다음에 영국의 롤스로이스. 근데 이런 회사들도 혼자서 엔진을 만드는 게 이제 더 이상 힘이 붙입니다. 자기들을 도와줄 파트너를 찾아야 되는데, 파트너는 돈도 있어야 되고 기술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유망한 파트너 같은 건 프랑스의 샤프란, 뭐 독일 같은 것도 있고, 이탈리아, 뭐 스페인 이렇게 있는데, 최근에 일본이 이 사업, 그러니까 큰 회사들과 같이 합작을 해가지고 리스크도 분산시키고 개발도 같이 하는 이 리스크 쉐어링 파트너십이라는 것으로 일본이 항공 엔진 시장에 진입해서 상당히 좀 지금 많이 팔리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내선에 쓰이거나 혹은 대한민국 차세대 수송기로 쓰이는 이런 여러 항공기에도 일본 부품이 이제 공동 개발한 엔진들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트 엔진을 만드는 회사들은 사실 기존에 있는 회사들이 새 업체가 들어오면 이 시장 점유율을 먹으니까 큰일 나겠다, 걱정된다, 요게 아니라 나랑 같이 고통을 나를 동료가 필요하고는 동료가 하나 들어왔고 나서 굉장히 반깁니다. 이것이 사실 엔진 개발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인데, 그래서 KF-21에 국산 엔진 들어갔을 때 이제 좀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KF-21 국산 엔진은 사실 수요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지금 현재 수요 생산이 확정된 KF-21 블록 1, 2, 120대에는 이 국산 엔진이 들어가지 않고, 공군이 120대 외에 KF-21을 추가로 구매할 때 이 국산 엔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국산 엔진이 몇 대 만들 거야? 수요가 확실하지 않잖아. 이게 돈이 돼? 이렇게 질문하시는 비관적인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KF-21 엔진 딱 하나의 수입 대체 이런 걸로 보시면 안 되고, 대한민국이 민수, 군수, 대형 제트 엔진 개발에 참여할 수 있고 그것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해외 업체랑 대등하게 지분을 나눠갖고 공동 개발할 수 있는 시장에 진입하게 된다. 이 기술을 가질 수 있는 정점이 KF-21 국산 엔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전투기 말고 여객기나 이런 데다 들어가거나 처음부터 그냥 만들면 안 돼 이런데, 그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전투기 한 명이 탑니다. 혹은 뭐 무인 전투기는 사람이 안 타죠. 300명에서 200명이 탄 비행기에 탄 엔진을 만드는 거에 인증하고 안정성을 검증하는 것과 전투기, 그러니까 성능이 더 중요한 안정성보다, 물론 이것도 안정해야 되지만 이 검증 과정이 굉장히 다르고 이것을 감항 인증이라 하는데, 대한민국에 지금 국산 전투기, 뭐 국산 훈련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 것은 왜 그렇게 되냐? 민수 시장보다 군수 시장이 이거는 감항 인증 부분에서는 좀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고, 해외 시장은 민수 시장이 더 크기 때문에 군수 시장의 기술에서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민수 시장으로 도전하는 그 과정에서 KF-21의 국산 엔진 개발,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러면 KF-21 국산 엔진이 개발돼가지고 우리가 이 엔진을 1000기, 2000기를 팔 수 있는가? 1000기, 2000기 파면 한 2, 30조에서 40조 되거든요. 요렇게는 안 됩니다. KF-21이 지금 수출 전망이 최대 300에서 500대긴 하지만, 요걸 생각해서 KF-21의 장사, 요것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전 세계 항공엔진 시장의 메인 파트너로서 발돋움을 하기 위한 핵심 목표, 그 다음에 핵심 동력이 되는 것이 KF-21 국산화이기 때문입니다. 국산 엔진이 그래서 중요한 건데, 요것 때문에 사실은 국산화율이 얼마나 되느냐, 혹은 어떻게 성능을 가지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국산 엔진 개발 프로세스가 끝나면 대한민국의 엔진 개발 능력이 어디까지 높아지느냐, 이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KF-21이 독자 무장과 엔진을 확보하게 되면 단순한 전투기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한국의 군사 독립 선언에 가까운 신호라고 생각하시나요? KF-21 독자 무장과 엔진을 확보하게 됐을 때 그 의미는 어마어마합니다. 군사 독립 선언에 가까운 신호라고 충분히 보일 수 있고요. 이것이 왜 그런지 잠깐 설명하자면, 대한민국의 FA-50 경전투기, 훈련기 수출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는가? FA-50 같은 경우에는 지적재산권을 이제 로키드 마틴과 공동으로 보유하고, 그 다음에 폴란드와 말레이시아 수출형에서는 미국의 RTX사라고 하는 방산업체에서 레이더를 떼다 붙이는데, 이 외국의 업체가
의사, 그러니까 이 하청업체인데도 이 장비를 안 주면 이게 완성이 안 되니까 이게 갑질을 해요. 요런 거 이상, 요런 식으로 해서 수출에 방해가 되거나, 아니, 납기가 밀려가지고 우리가 고통받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게 반면에서 독자 무장, 독자 엔진을 KF21에 적용하게 되면, 우리 KF21은 이미 IP가 독자 IP이고, 부품까지 이제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수출 규제가 지금 풀려서 어떤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팔고 싶은데 팔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 납기, 그 다음에 공급망 부분에서 엄청나게 안정이 됩니다. 게다가 KF21이 독자 무장과 엔진을 확보하게 되면 전 세계에서 전투기를 만드는데 전투기뿐만 아니라 거기 안에 들어간 무장과 엔진까지 다 국산 제품으로 채운 것은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만 가능합니다. 영국, 일본 이런 나라들은 혼자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 공동 개발을 하게 되고, 그래서 국제 공동 개발하면 개발비가 줄어들어서 절약이 되는 효과가 있지만 반대로 무기 하나를 팔 때 들어가는 것도 개발비 지분만큼만 받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경제적 군수 산업에서 성장해서 독자적인 무장과 엔진을 가진 전투기를 확보한다는 것은 굉장히 경쟁력이 강하고, 제가 보기에 KF21의 무장과 엔진을 확보하게 되는 2030년대 중반이 되면 세계 5대 방산 강국,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요 정도의 기술가 이제 더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고, 수출은 러시아, 중국, 프랑스 중에 뭐 한 나라 정도는 우리가 제낄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전 세계 4대 방산 강국이 되는 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목표인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 마일스톤이 KF21의 독자 무장과 엔진 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이 스스로 다 하겠다는 선언이 동맹국에게는 협력의 축소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 독립이 외교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도 있나요? 요거에 관련해서는 사실 조금 복잡하고 민감한 이야기인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 한국의 기술 독립이 기술 의존적인 과거와는 다르게 우리가 독자적으로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레버리지를 가질 수 있어서 항상 우리 동맹국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은 사실 그런 주장이 사실 다가 우리 동맹국의 국익을 위해서도 우리 한국이 전부 다 하겠다 라기보다는 우리 한국이 무기체계의 국산화에 대해서 노력하겠다, 요게 우리 동맹국한테도 이익이 크게 됩니다. 왜 이익이 크게 되냐? 기본적으로 동맹국은 생산량, 그러니까 생산 능력과 공급망 부분에서 지금 큰 위기를 겪고 있는데, 동맹국이 믿을 만한 나라가 믿을 만한 생산 캐파랑 그리고 납기를 지켜가면서 미국의 동맹국에게 무기를 공급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미국한테 힘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미국과 한국이 협력을 하는 게 아예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의 그 엔진 국산화, 무장 국산화 같은 거랑 그 다음에 미국과의 협력은 같이 가는 겁니다. 새로운 신개념 무기가 나오면 이제 미국의 신개념 무기랑 우리가 기술 협력을 하거나 아니면 KF21에다 그걸 장착하면서 우리가 기술이 완성된 무기, 국산 무기, 그 다음에 새로 나온 미세 무기 이렇게 결합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좋은 파트너예요. T-50 공동 개발 때부터 우리가 로키드 마틴이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이제 같이 공동 설계를 했고, KF21에도 엔지니어를 파견해서 만들었는데, 요거 자체가 수출에서 굉장히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그 KF21에 대해서 이제 외국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미니 랩터, 뭐 F22랑 굉장히 닮았다 해서 중국 매니아들은 한국이 짝퉁을 욕하다면 짝퉁 비행기를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비판도 하세요. 그런데 거꾸로 말하면 굉장히 검증되고 그 다음에 안정된 것에 설계를 적용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신뢰감이 생기는 거죠. 거기다가 동맹국 입장에서는 그 자신들이 공급해줄 수 없는 솔루션을 한국이 대신 공급해주는 이런 부분에서의 장점이 굉장히 큽니다. 예시를 들면 가장 중요한 것, 호주가 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ASI 헌치백 자주포, 그 다음에 AS21 레드백 장갑차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현재 공장을 세워서 이제 하나의 그 호주군 장갑차라는 저 자주포를 현지에서 생산합니다. 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굉장히 가까운 동맹국인데, 미국이 호주의 국방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건설하거나 이런 능력이나 아니면 역량이 사실 없어요. 한국이 그것을 제공해주면서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국방 역량을 확대시킨 것이고, 폴란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K2 전차 공장을 세워지면 그냥 폴란드나 한국만 좋은 것이 아니라 유럽 지역에서 러시아의 침공을 막아야 되는 미국의 군사 전략, 국제적인 목적과
서로가 이게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방산 수출에 대해서 미국이 뭐 방해를 한다거나 아니면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익과 합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술 독립, 그 다음에 독자 무기 개발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좀 뭔가 모 아니면 도,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만들고 있으니까 다른 그 우리 동맹국이 싫어할 거다, 이런 사고는 지양해 주시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장 국산화 수준이 상상 초월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속도가 빠른데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자립이 가능해졌나요? 당장은 사실 KF-21에 들어가는 무장 중에서 국산은 KGGB, 유도폭탄 요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2028년 전력화된 시점에서는 거기다가 이제 천룡 공대지 미사일 이렇게 두 종이 있는데, 공대공 미사일이 2030년대 중반에 통합되면 지금 현재 발당 뭐 40억이 넘는 좀 비싼 가격이 있는 공대공 미사일들의 국산화가 가능해서 이제 수입 대체 효과로서 1조에서 2조 이상이 될 것이고, 그리고 수출 경쟁력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한민국이 KF-21에 장착하는 단거리 공대공은 독일의 AIM-2000, 장거리 공대공은 유럽 엔비디아의 미티어인데 이게 성능이 괜찮아요. 근데 성능이 너무 괜찮으니까 공급이 딸립니다.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2000의 경우에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량으로 공여가 되고 있어요. 이것으로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이나 드론 공격을 막아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급량이 좀 부족한 게 있고, 장거리 공대공 미티어의 경우에는 유로파이터 타이푼, F-35B, 그 다음에 라팔 전투기에 같이 통합이 되기 때문에 이 미사일을 원하는 나라가 많아요. 그래서 공급이 딸리는 것도 사실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국산화가 되면 그 부분에서 강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공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앞서 말한 KGGB 외에도 신형 유도폭탄, 그러니까 가격은 저렴한데 먼 거리에서 적을 파괴할 수 있는 정밀한 무기들이 또 연구 중이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천룡, 요것은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요것은 적의 핵심을 전략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 들을 갖추고 있는데, 요 외에도 초음속 대지 대함 겸용 미사일, 그리고 공중 발사 탄도탄, 우리 현무를 공중에서 쓴다, 정확히 말하면 현무가 아니라 KT-SSM이라는 좀 미사일인데, 어쨌든 탄도 미사일을 공중에서 쓰는 거, 거기다가 하이코우라는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도 처음은 해군의 배에다가 탑재하는데 장래에는 부스터, 그러니까 가속하는 부스터의 크기를 줄여가지고 KF-22 전투기에도 장기적인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된 것 중에 사람들이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초음속 대지 대함 미사일이 개발이 취소되었다는 소식이 있어서 방위사업청이 이에 대해서 해명을 냈는데, 초음속 공대지 대함 미사일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이 천룡보다 속도가 2배에서 3배 빠르기 때문에 적의 대응 시간을 줄여주고 그리고 공격 성공 확률을 높아주는 이런 강력한 무기인데, 개발비가 늘어났어요. 개발비가 늘어난 이유는 뭐냐? 원래 이제 그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터보팬 엔진을 쓰는데, 요거는 특수한 덕티드 로켓이라는 새로운 우리가 만들지 못했던 이 추진 기관을 사용하고 개발비 예상이 좀 늘어났거든요. 시험 평가하는 비용이라든가. 그런데 이런 시험 평가라든가 개발 비용이 늘어날 경우에는 대한민국은 방위사업 규정에서 그 예산이 오버되는 걸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예산 오버되는 것을 해명, 그 다음에 재검토, 그 다음에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고, 요 연구를 카이다라는 국방연구원이 현재 수행 중이다 라는 게 방위사업청이 이게 취소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하는 것인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또 방위사업의 발표도 좀 맹점이 있어요. 개발비가 2배 늘어나면 너무 비싸니까 쓰지 말자 이런 여론이 있을 수 있거든요. 다만 지금 현재 현 정부의 방위사업 정책, 그 다음에 방위사업 연구개발 정책에서는 방위사업에 대한 R&D 투자를 지금 본격적으로 늘린다는 관점에서 초음속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이 개발비가 늘어난다고 해서 포기를 하기 쉽지 않아요. 이게 전략적인 목적이나 타격 능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 경쟁력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요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프랑스, 중국 정도가 실용화 되었는데, 중국은 다시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제 전투기 사용하는 서방 국가들은 중국제 미사일 전투기를 쓰지 못하고, 프랑스는 이 미사일이 있긴 있는데 전술핵 폭탄을 가는 핵미사일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수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유럽, 동남아, 그 다음에 중동 지방에서 구할 수 있는 초음속 대지 대함 미사일은 KF-21에 FA-50에 이 초음속 미사일이 장착이 돼야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전 수출 경쟁력도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비용이 너무 높아져서 재검토를 하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 재검토된다고 취소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의 공동 개발은 지금 어떤 상황이며 분담금, 기술 이전 일정 등에서 잡음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근에 이제 이게 뭐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는 아니고, 인도네시아 쪽에서 이제 SNS를 통해서 좀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가 지금 개발비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돈을 안 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냐면, 이제 인도네시아가 원래 이제 시제기 한 대를 가져가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돈을 안 내니까 돈 받아야 우리도 시제기를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사천에 카이 그 본사에 경락고에 그 시제기가 있어요. 돈을 안 냈으니까 못 주지. 그래서 사실 제가 전에 이제 카이에서 한 2년간 근무를 했었는데, 저는 그 시제기 이제 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제기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시험비행 조종사가 또 시험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도네시아에서 오는 시험비행 조종사도 보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그런 소문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 지금 시제기를 가져가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분담금 관련돼서는 좀 아직 뭐 특별하게 뭐 깎아달라는 얘기는 이제 이전에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분담금 관련돼서 아직 얘기는 없는데, 갑자기 이제 인도네시아 쪽 SNS를 통해서 뭐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불편하죠. 이제 공동 개발하기로 했는데 이제 분담금은 깎아달라고 그러고 안 내고 뭐 이런 상황이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오해하시는 게, 기술 이전 관련돼서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KF-21,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는 IFX라고 합니다, 사업명을. 근데 이게 기술 이전도 우리가 뭐 막 퍼주는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가 돈 준 만큼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 기술 이전은 우리도 국내 법상 줄 수가 없어요. 그거 줬다가는 그거 준 사람들 다 감옥 가야 돼요. 깜빵 가야 돼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와 관련된 기술 이전의 핵심은 뭐냐? 생산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향후에 만약에 인도네시아가 IFX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했을 때 인도네시아에서 이 IFX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KF-21의 인도네시아 버전을, 그러니까 그거 관련된 생산 기술 이전과 관련된 내용이지, 뭐 A사 레이다 뭐 이런 뭐 핵심 뭐 기술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게 미국과의 문제도 있어요. 왜냐하면 KF-21에는 이제 미국산 부품이라던가 미국산 엔진 등이 사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또 우리나라와는 별개의 문제고, 또 미국과의 문제가 또 있어요, 인도네시아는. 그래서 이게 기술 이전 문제는 뭐 굉장히 좀 복잡하다. 그리고 돈을 낸 만큼만 주는 방식이지, 그냥 돈도 안 줬는데 우리가 뭘 퍼준다, 이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좀 듭니다. KF-21은 4.5세대로 시작했지만 5세대를 목표로 하는데요. 이런 전략의 이유와 터키 칸과 비교한 장점은 무엇인가요?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랑 KF-21 공동 개발하기로 하고 분담금 안 내고 막 이런 지가 꽤 됐죠. 근데 최근에 갑자기 인도네시아가 튀르키예가 만든 칸을 뭐 구매하겠다, MOU를 맺었어요. 정부 대 정부로 MOU를 맺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분개하는 그런 밀리터리 매니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칸하고 우리 KF-21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 칸은 아직 이제 시제기가 한 대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 튀르키예가 중동에서 나름 이제 좀 강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튀르키예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F-16을 면허 생산했었어요. 지금도 잘 보면 튀르키예 공군에 F-16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단순히 튀르키예 공군만 썼던 게 아니라 뭐 이집트 공군의 F-16도 튀르키예가 만들었고, 몇 나라의 중동 몇 개 국가의 그런 F-16을 튀르키예가 만들어서 납품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키드 마틴이 면허 생산권을 줘서 거기서 만들어서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약간 항공기 쪽으로는 그래도 중동에서 튀르키예가 나름 강점이 있는 나라고, 최근에 또 잘 보면 튀르키예 정부가 방위산업 육성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칸도 일단 시제기 한 대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여기저기 지금 세일즈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얻어 걸린 게 인도네시아고,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UAE라던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도 좀 세일즈를 세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전에 카이 다닐 때 중동에서 하는 방산 전시회 가보면, 조금 좀 이제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방산 전시회 가보면 이제 전시회장 크기가 달라요. 우리나라 방산업체들 전시회장하고 튀르키예 쪽 전시회장하고 크기가 달라요. 튀르키예는 전시회에 나갈 때 돈을 정말 많이 씁니다. 그리고 튀르키예가 요새 강점을 갖고 있는 게 있죠. 무인기. 무인기는 지금 사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어요. 그래서 뭐 바이락타르 TB2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전 세계적인
튀르키예를 알리는 그런 무기 체계로 지금 자리 잡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자신감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튀르키예 이슬람 국가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도 이슬람 국가고 또 그런 공통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가 뭐 칸을 이제 구매를 하겠다, 일종의 이제 MOU 같은 걸 맺었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그 튀르키예가 만들고 있는 칸은 아직은 시제기가 한 대밖에 없고 양산은 사실 이제 언제 할지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이제 KF-21은 지금 테스트를 거의 이제 블록 1은 마무리돼 가고 있고 양산 들어갔고 어떻게 보면 이제 사용 가능한 전투기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칸은 아직 그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인도네시아가 튀르키예 칸을 선택했다라는 건 약간 좀 전투기 성능보단 뭔가 다른 걸 노린 게 아니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지금 프라보 대통령이 이 KF-21 관련돼 가지고 사실 이제 집권하면서 국방장관 때부터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 커미션 문제. 그러니까 이제 국방장관 때는 자기가 대선 나가기 위해서 정치 자금이 필요하니까 우리 쪽에 뭐 소문이지만 알게 모르게 그런 불법적인 커미션을 요청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돼서 튀르키예 칸을 선택한 걸 봤을 때 뭔가 튀르키예가 칸 구매와 관련돼서 커미션을 뭐 주겠다 뭐 이런 뉘앙스를 좀 풍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이제 튀르키예 칸을 선택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과연 저거를 이제 인도네시아가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요거는 조금 의문스러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KF-21은 단복자 겸용의 AI 파일럿 유무인 복합 MUMT 적용이 예정돼 있다는데요. 이런 기능이 미래 전장에서 어떤 독보적 이점을 만들어줄까요? 최근 전투기들은 사실 지금 이제 인공지능이라던가 유무인 복합은 향후 미래 전장에 살아남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돼가고 있어요. KF-21도 그래서 지금 이제 블록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중전만 하는데 블록 2는 이제 다목적 전투기로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블록 1은 공대공 무장밖에 장착을 못하지만 블록 2는 공대지, 공대함 뭐 이런 임무도 다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인공지능이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유인기와 복합적으로 만약에 작전을 하게 된다면 생존성이나 성능이 훨씬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약간 미래 전에 필요한 이런 작전 요소들을 업그레이드 시키려는 그런 것들을 연구 개발을 지금 진행 중이고, 이게 잘 되면 향후에 수출 시장에서도 강점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치 3 핵심이 스텔스 강화를 위한 내부 무장창이라는데요. 반매립에서 완전 매립으로 가는 설계가 왜 그렇게 어렵나요? KF-21은 지금 모양새는 사실 4.5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무장을 안에 넣게 돼 있는 그런 모양새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밖에 무장을 다는 형상이에요. 근데 이제 KF-21을 만들 때부터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는 설계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양만 보면 미국이 만든 F-22랑 많이 비슷하죠. 근데 이제 이게 뭐 무장을 안 달고 그냥 날았을 때는 사실 레이더 반사 면적이 최소화되는데 밖에 뭘 다는 순간 확 커져요. 이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설계 때부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제 내부 무장창을 쉽게 적용하게끔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그래서 이제 잘 보시면 동체 하부에 이제 지금은 이제 반매립식으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 4발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안으로 집어넣으려면 무장창을 만들어야 돼요. 내부 무장창을. 근데 내부 무장창을 이제 만드는데 가장 큰 문제는, 첫 번째, 우리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우리가 차를 한 100km로 가는데 갑자기 문을 연다고 생각해보세요. 쉽지 않겠죠? 어렵겠죠? 근데 이 내부 무장창은 문을 열었다 닫았다를 해야 되고 무장이 밖으로 나와야 되는 것도 있고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최근에 이제 IT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실제 비행기에 적용하기 전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어느 정도 해답을 찾을 수는 있어요. 다만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를 더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게 단순히 내부 무장창만 만들어서는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갖기는 어려워요. 또 한 가지가 뭐가 필요하냐면 레이더 반사 면적을 저감시켜주는 도료라든가 필름 같은 것도
전투기에 적용을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린 요건 아직 안 해봤어요. 이것도 지금 이제 올해 국방 예산 증액하면서 연구개발에 이런 것도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게 뭐 1, 2년 연구개발해가지고 나오지가 않겠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지금 좀 이제 과제로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연구개발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가 KF-21 블록 3가 그렇게 갈지, 아예 스텔스 성능으로 갈지, 아니면 지금 이제 공군의 딜레마가 사실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5세대 전투기 F-35를 미국에서 도입해서 쓰는데, 이제 미국에서 도입한 F-35는 우리가 돈을 주고 샀지만 막상 운용해보니까, 이거 우리 전투기가 아니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왜냐면 여러 가지 이제 제약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KF-21을 스텔스화를 시킬지, 아니면 아예 새로운 전투기를 만들지, 이제 이거를 상당히 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F-21의 국산 엔진 개발은 난이도와 비용 논란이 큰데요. 그럼에도 한국이 자체 엔진을 추진해야 하는 전략적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 이제 말씀드리면 KF-21은 향후 이제 양산될 120대의 KF-21은 국산 엔진을 쓸 일이 없어요. 이미 이거는 미국 지휘사의 F414 400K 엔진을 쓰기로 확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KF-21 블록 3라든가 아니면 아예 새로운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스텔스화를 하고 내부 무장창을 만들고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기체가 무거워져요. 그러면 추력이 더 큰 엔진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새로운 전투기가 됐든 KF-21 블록 3가 됐든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KF-21에 장착된 F414 400K 엔진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얘기해서 5세대 전투기 엔진은 아니에요. 이제 이게 전투기도 세대에 따라서 엔진도 변화가 됩니다. 근데 지금 KF-21은 4세대, 4.5세대 전투기를 위한 엔진이지 5세대를 전투기를 위한 엔진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더 이상 미국이 5세대 엔진과 관련돼서 해외 면허 생산권을 안 줘요. 지금 이제 우리가 KF-21에 장착하는 F414 400K 엔진은 물론 미국 지휘사 엔진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면허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5세대 전투기 엔진은 이제 미 정부가 해외 면허 생산권을 안 주려고 그래요. 미국 내에서 만든 거 갖다 써라.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처럼 이제 국산 전투기를 만들려는 나라는 아예 이제 수출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려는 게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게 뭐 KF-21 블록 3가 됐든 아니면 정말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가 됐든 아예 새로운 게 됐든 이제는 엔진을 우리나라가 만들지 못하면 다음 버전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KF-21에 장착된 F414 400K 같은 경우에는 자료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13,200, 그러니까 밀파워, 항공기 엔진이 내는 순수한 추력을 이제 보통 밀파워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요게 13,200이라는 얘기도 있고 14,200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만들려는 한국형 엔진은 한 3,000파운드 정도 추력을 키우려고 그래요. 한 뭐 16,000, 17,000 정도로 이제 높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5세대든 5.5세대든 차세대 전투기를 할 때 기준이 되는 게 F-35입니다. F-35는 단발 엔진인데 이 밀파워 추력이 32,000, 4,000 이렇게 돼요. 엔진이 하나인데 우린 지금 2개인데도 그 추력이 안 나오는데, 사실 지금 F-35에 달린 F-135 엔진은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외계인을 갈아놓은 엔진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정말 5세대 전투기 엔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5세대 전투기 하려면 그 정도 파워는 내야 되거든요. 12,000, 13,000, 뭐 32,000, 34,000 이 정도 나와줘야 되니까. 그래서 기존 F414보다 추력이 큰 국산 엔진을 만들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제 개발비만 해도 한 뭐 최소 2조, 뭐 많게는 뭐 3조 이상 이렇게 들 것 같고, 또 한 가지로는 시간도 꽤 걸리겠죠. 뭐 소재라든가 우리가 뭐 지금 이제 5,500파운드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엔은 10,000파운드도 할 거고 하지만 16,000은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추력의 엔진이거든요. 이런 거를 하는데 일단은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지만 지금은 꼭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F-35, Su-57, J-20과 비교했을 때 KF-21의 센서 전자전 통신 기술은 어떤 차별점과 강점이 있나요? 일단 이제 F-35랑 비교를 해보자면, 지금 이제 이 질문이 제가 봤을 때는 KF-21의 일종의 이제 항공 전자장비 관련된 질문으로 보여져요. 근데 제가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F-35는 5세대 전투기고 KF-21은 4.5세대 전투기입니다. 그 갭이 분명히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특히 항공 전자장비 측면에서도
지금 이제 F-35 같은 경우에는 또 성능 개량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군이 쓰는 거는 F-35 뭐 블록 3F라고 하기도 하고, 지금 이제 블록 4 같은 경우에는 워낙 미공군의 요구도가 높다 보니까 지금 약간 좀 헤매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F-35 블록 3F랑 KF-21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양산에 들어갈 블록 1이랑 비교해보면, 이런 말씀드리면 굉장히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이 분노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기술적으로 최소 10년, 최대 20년 격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공 전자 장비에만 있어서는 그 정도로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같은 A사 레이더라도 물론 우리가 하드웨어적으로 좋을 수는 있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F-35가 앞서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F-35는 A사 레이더를 이용해서 전자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A사 레이더 안테나를 이용해서 적의 방공망을 교란을 시킨다거나, F-35는 또 이제 스텔스 전투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레이더에서 발생되는 전파도 탐지율이 적은 뭐 LPI 뭐 이런 걸 사용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만큼 좀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스텔스에 최적화된 모델이고 F-35는 5세 전투기로. 반면에 이제 KF-21은 아직은 이제 4.5세대 안에 있는 거고, 반면에 이제 러시아의 Su-57하고 비교를 해보면 좀 격차가 있긴 하지만 어떤 면은 KF-21이 앞서는 부분도 있고, 반면에 중국의 제니10은 이제 중국의 제니10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실제로 보기도 했는데, 세계에서 지금 가장 큰 스텔스 전투기예요. 왜냐면 이제 중국 공군의 작전 요구도가 일단은 중국이 땅덩이가 크잖아요. 이걸 커버를 해야 되다 보니까 대형 전투기로 갈 수밖에 없었고, 또 기술적으로 좀 제니20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좀 성숙이 덜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었는데, 이번 이제 9월 3일 열병식 때 나온 걸 봤을 때는 물론 이제 F-22랑 비교했을 때는 아직 격차가 좀 있지만 그래도 많이 쫓아왔다라고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KF-21하고 비교하면 사실 KF-21이 제니10보다는 좀 이제 뭐 항공 전자장비는 사실 제가 뭐 딱 꼬집어 얘기하기는 애매하지만, 일단 스텔스 성능 관련돼서는 제니10은 저는 실제로도 봤지만 사실 미국 수준의 지금은 기술까지 거의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습게 볼 전투기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KF-21이 한국 공군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기 위해 앞으로 어떤 로드맵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래서 KF-21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120대가 양산이 돼서 우리 공군의 F4E 팬텀은 다 퇴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KF-5EF, 뭐 F-5EF 좀 남아있는데, 요거를 이제 완전히 우리가 KF-22 전력화되면 완전히 대체할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 공군의 미들, 중간급 전력을 이제는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가 임무를 다 한다. 이런 이제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중요한 건 이제 꾸준하게 성능 개량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빨리 공군에서 써야 돼요. 공군에서 빨리 안 쓰면 수출 시장에 나가는 게 더 늦어져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언론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KF-22 블록 2도 원래 28년 말쯤에 하기로 했는데 좀 땡겨서 하겠다. 뭐 21년 정도 땡겨서 하겠다. 27년에 하겠다. 뭐 이런 것도 하는 걸 봤을 때는 단순히 이게 성능을 개량하는 것도 있지만 좀 해외 여러 나라에서 요구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KF-22 블록 1도 좋은데, 같은 가격이면 차라리 좀 다양한 임무를 할 수 있는 KF-22 블록 2가 있었으면 빨리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우리가 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뭐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지금 뭐 UAE 공군도 와서 한번 타봤고, 그다음에 폴란드 공군 참모총장도 와서 타봤고, 그러니까 이게 타본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다만 이제 우리가 국제시장에서 KF-21을 좀 팔려면 단순히 공중전 임무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다임무가 가능한 KF-22 블록 2가 공군에 빨리 배치돼야지 아마 그때부터 KF-21이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에 좀 나설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폴란드를 시작으로 동유럽과 주변 국가 및 중동에서도 K2 전차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제가 사실 어제 세미나에 참석을 해가지고 우리 방위사업청장님이 세미나 축사를 해야 되는데 차장님이 이제 대독을 해주셨어요. 왜 그래야 되는지 이렇게 좀 물어보니까 그 석종건 방위사업청장님이 급히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사우디와 이라크, 중동을 현재 방문 중이셔서 이 석종건 방위사업청장님의 SNS에 근황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우디 군인들과 이제 협상을 하고 회담을 하는 사진도 올리시고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녹화 시점 기준에서는 사실 예측이지만 그 K2 전차의 중동 수출에 대한 논의, 그게 굉장히
현실화돼가는 것이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원래 이라크, 사우디 중에서 특히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전차 전력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색을 하다가 원래는 M1A1 에이브람스 전차를 미국으로부터 공짜로 받은 것들이 대량으로 있는데 이 에이브람스 전차 같은 경우에는 K2 전차보다 크기가 클 뿐만 아니라 비용이 많이 들어요. 기름값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이 무기의 기름값이 뭐가 중요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K2 전차 비교되는 에이브람스 전차는 연비가 나쁘기 때문에 항속거리가 짧고 유지보수 비용이 어렵다 이런 게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이게 엔진 차이 때문인데 K2 전차는 우리 SUV나 자동차에 쓰이는 디젤 엔진 요거를 사용하신다 생각하시면 되고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는 가스터빈입니다. 가스터빈은 쉽게 말해서 제트 엔진이에요. 제트 엔진이라 보니까 크기는 작은데 연비가 굉장히 나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게 한국의 K2 전차 구매에 대해서 이라크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좀 고려 중인 거나 이런 소식들이 좀 간접적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차 같은 경우에 이라크는 전차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란 이라크 전쟁 잘 기억하시는 분들이 사실 잘 없겠지만 1980년대에 이런 전쟁이 있었어요. 7년 넘게 전쟁을 했는데 이란군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영국에서 넘어온 치프틴 전차 이거는 좀 중형 전차라 해서 성능이 좀 우수했는데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또 구소련제 전차를 사용해서 전차전을 했을 때 좀 이게 밀렸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투를 하는 동안에 또다시 주변국한테 그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고 이라크와 이란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데다가 여기 종교 문제도 좀 복잡하게 얹어 있고 이라크와 이란의 교전을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라크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전차전을 준비해야 된다. 그럴 때 최선의 솔루션은 한국이다. 왜? 지금 중동 국제 정서가 복잡한 상황에서 빠르게 납기를 할 수 있는 데다가 사막 지역에서의 그 기동성이나 이런 것들은 K2 전차, 에이브람스 전차 그리고 독일은 레오파르트 2 전차까지 사실은 인증을 다 받았어요. 실전에서 투입된 것도 있고. 근데 같은 게 다 인증을 받았으면 공급이 빠르고 거기다가 가격 경쟁력과 생산이 빠른 K2 전차가 이라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예측이지만 이제 녹화가 끝나고 올라갈 쯤에는 또 좋은 소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당장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이라크 관련해서는 굉장히 수출 전망이 밝고 그 관련된 분들도 한국에 방문하시고 이럴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가 추진하는 차세대 전차 프로젝트 MGCS와 달리 한국은 빠른 납품과 라이선스 생산으로 시장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 방식이 유럽 방산 시장의 질서를 바꿀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MGCS의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독일, 프랑스는 KNDS라 해서 이제 거대 방산업체들이 이제 합병을 하면서 전차도 같이 만들자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이 전차 개념이 굉장히 선진적이고 미래적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전차는 세대 구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전 세계의 모든 전차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라 하는데 우리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3.5세대, 그래서 4세대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4세대에 근접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MGCS는 진정한 4세대 전차의 목표로 굉장히 많은 개발비와 연구, 그 다음에 하이테크 기술들 많이 투입해서 만들 거예요. 그 개발의 핵심에는 약간 스타크래프트 유닛같이 전차를 만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왜 그렇게 되냐면 라인 오브 사이트, 그러니까 가시권 내 밖, 장거리 공격을 하기 위한 차량, 그 다음에 그 가시권 내, 그러니까 근접 전투를 하기 위한 차량, 요것들을 시스템으로 만들어가지고 같이 팀을 짜서 다닌다, 이렇게 컨셉인데 요게 개념도 사실 기존의 전차, 그러니까 한 대의 전차가 모든 임무를 담당하는 거랑 좀 맞지도 않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목표를 많이 하고 거기다가 독일과 프랑스가 서로 일감을 나누는데 자기가 얼마나 지분을 나누는지에 따라서 이게 완성되고 수출할 때 돈이 어떻게 되는지 결정이 돼서 싸우는 게 때문에 좀 지연이 돼요. 이 와중에도 이제 MGCS와 별개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또 별개의 그 레오파르트 개량형, 4세대 개량형 이런 것들이 여러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은 지금 전차에 대한 미래 국방 R&D가 분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분산되어 가지고 여러 개 만드는데 옛날에는 장점이 있을 수 있죠. 그 중에서 하나는 이 시장에서 막 먹히는 제품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첨단 무기 같은 경우에는 개발비, 그 다음에 개발 인프라 역량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독일과 프랑스 같이 공동 개발하다가 서로 싸우거나 아니면 그 와중에 다른 제3의 회사가 자기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이게 한 곳으로 집중되지 못하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이 미래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거기다가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납기가 되고 있고 개량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K2 전차 레오파르트 2, 그러니까 3.5세대 전차 경쟁에서는 한국이 앞으로도 미국 독일 대비해 상당한 우위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MGCS가 나오면 K2 전차가 구형이 되는 건 맞아요. 이 전차는 사실 좀 많이 발전적인 개념의 선진 전차이기 때문에 MGCS와 K2 전차 사실 비교가 좀 어렵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K3 차기 전차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현대로템 국방과학기술연구소가 열심히 연구 중이라서 몇 년 내에 이게 시제차가 나올 거예요. MGCS와 K3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올인원 패키지냐 아니면 군사용 패키지냐 요 차이입니다. MGCS는 전차가 요즘 달아가지고 이제 그 전차포로 이제 쏘고 전차랑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고병도 지원해야 되고 원거리 공격도 해야 되고 대공 사격도 해야 되고 드론도 막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잘 배분하기 위해서 전차의 역할을 두 대로 나눈 거예요. 그런데 K3의 경우에는 한 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차의 기본적인 전술, 전차는 이제 4대가 소대 한 대가 되는데 소대장이나 아니면 차 4대 중에서 한 대 갖고 이제 파괴되면 나머지 3대가 그걸 분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공전차라든가 아니면 근접전차 이렇게 역할이 분리되면 걔가 하나 분리되면 전차의 전체적인 전차 소대의 전체적인 전투력이 아예 없어지거나 아예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분산을 하는가 집중을 하는가 요거에 대해서 약간 조금 복잡한 개념이지만 쉽게 말해서 젓가락과 도시락을 한 통에 넣느냐 한 통에 넣느냐 요건데 젓가락과 도시락을 다른 통에 넣으면 이제 도시락은 잃어버려도 젓가락이 살아있거나 젓가락이 살아있는데 도시락이 잃어버리면 그게 사실 쓸모가 없잖아요. 그게 MGCS의 컨셉입니다. 그래서 K3 같은 경우에는 대신에 조금 개발 쪽이 난이도가 있고 크기가 K2보다 약간 커지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만 요거를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연구 중이고 요런 식의 방산 프로젝트가 한국과 비교했을 때는 독일은 프랑스, 유럽은 아직은 좀 너무 목표는 높고 그 다음에 그 목표를 달성한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생겨서 개발이 지연된 게 많아요. 그래서 유럽 방산 시장의 질서를 우리가 뭐 완전히 들어본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없더라도 그 유럽의 한계와 문제점을 우리가 잘 파고들어가지고 우리가 K2 전차 이외의 새로운 아이템 그 다음에 독일, 프랑스 방산업체들은 외국과의 협업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합종 영향이 강하거든요. 이 MGCS 외에도 다른 회사들은 또 K2 전차를 만들거나 아니면 하나나 현대로템이나 협력 개발, 공동 개발을 하고 싶어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이런 데랑 협력을 하면 유럽 방산 시장의 질서는 정말 한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레오파드 절반의 가격으로 인도 시기도 절반 이상 빠른데 이 밖에도 폴란드가 K2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레오파드2는 사실 검증이 잘 된 전차고 레오파드2는 아직 유튜브에서 제가 K2 전차가 훨씬 좋다고 계속 이야기는 하는데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같이 이제 밀리터리 유튜브 한 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폴란드에선 사실 K2 전차 싫어하시는 분들이 유튜브로 하면서 야 폴란드는 K2 전차 사면 안 돼 레오파드2를 사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방산 비리가 있어 하면서 막 공격하신 분도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 다 보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면 레오파드2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부터 2000대 이상이 생산되고 사용하는 국가가 15개국 이상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사용자에 대한 평가 이런 게 오래됐고 검증이 되지 않았느냐 요 부분이 하나 있고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장갑이 약하다고 하는 이제 잘못된 선입견이 유럽에 퍼져 있는데 요거는 레오파드2 같은 경우에는 만들 때 설계자들이 머리를 보고 머리를 또 써가지고 요렇게 포탑을 만들거나 차체를 만들면 저한테 이제 방어가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 것이고 K2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지 적의 공격에 가장 잘 견딜 수 있을 것이고 가볍게 만들면서도 방어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려를 한 전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사실 레오파드2가 더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레오파드2는 최신형이 A8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A1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8번째 버전이 공식적으로 있고 이 외에도 파생형 그러니까 개량이나 개조 키트가 굉장히 많아요. 자동차 살 때 우리가 커스텀으로 부품을 붙이거나 뭐 범퍼를 고쳐야거나 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런 커스텀 부품에 대해서 수요가 제일 많은 것도 사실 레오파드2입니다. 요것 때문에 레오파드2가 사실 아직도 인지도 면에서는 좀 앞서 나가고 가격이 비싼데도 그래 주문이 오긴 있어요. 다만 아무리 주문이 인기가 있어도 이제 생산한 물량이 적으면 살 수가 없다. 노르웨이, 독일 등 선주문이 밀려 있는데 이 선주문이 이제 7년에서 8년 정도 밀려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 이탈리아가 원래는 자체적으로 전차를 만들었다가 차세대 전차는 돈이 없어서 수입하기로 결정해서 레오파드2를 구매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납기가 한 8년 걸린다는 거예요. 이탈리아가 그걸 참지 못하고 계약을 취소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대안이 무엇인가? 같은 독일의 라인메탈에서 만든 KF-51이라는 전차가 레오파드2보다 납기를 빨리 해주겠다고 이탈리아한테 이제 좀 약간 꼬셔가지고 이제 이탈리아 레오파드2 고객을 뺏었는데 얘들도 사실 반쯤 거짓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레오파르 2와 KF-51은 차체가 같은 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 캐파가 약간 중복이 돼가지고 생산 라인이 새로 깔리기 전에는 레오파르 2와 경쟁이 어려운데, 이런 것 때문에 KF-51이나 이런 레오파르 2 독일산 전차랑 우리 KF-21이 가격, 그 다음에 인도 시기에 대해서 절대적인 우위가 있을 수 있고, 에이브람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달에 12대 정도 생산하고, 그래서 생산 캐파가 레오파르 2보다 조금 더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FMF라는 제도, 그러니까 미국이 마음에 드는 동맹국한테 공짜로 전차를 줘요. 이집트가 여기에 대해서 좀 혜택을 받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생산이 많이 됐거든요. 다만 미국은 이게 정치적으로 무기 판매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만 중심으로 지금 공급하고 있어서 신규 고객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만에 가가지고 방산 전시회 갔을 때 이 에이브람스 신형 전차를 이제 그 방산 전시회 제일 중요한 위치에 딱 얹어놓고 했는데, 에이브람스가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좋은 거기 때문에 무조건 K2 전차보다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유지보수 비용이 너무 비싸고 너무 무겁습니다. 이 전차가 못 지나다니는 다리가 굉장히 많아요. 다리가 많고 강이 많은 지역, 이런 데서는 사실 운용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런 거 관점에서 K2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는 명확합니다. 기본적으로 납기뿐만 아니라 가성비 문제.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국방비를 대량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대량으로 필요하고 소수정예로 유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량 생산할 때 전력이 얼마나 되는가, 그러니까 같은 돈으로 네오파르2 100대를 살 때 K2를 300대를 사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벨기에라든가 유럽의 작은 나라들은 그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탱크가 한 몇십 대밖에 안 되니까 그 가격 경쟁이 사실 중요하지 않아서 이제 레오파르2가 수출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폴란드와 K2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마지막으로 폴란드와 한국의 산업혁명이 굉장히 폴란드 입장에서는 중요합니다. 폴란드가 국산 전차를 만들려고 원래는 했어요. 1980년대 말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이름이 이렇게 별명이 고릴라라고 왔거든요. 그런 국산 탱크를 만들려다가 기술력이 부족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폴란드는 그래서 나름 옛날, 그러니까 냉전 시대에는 바르샤바 조약기구라고 하는 그 소련의 동맹국에서 무기고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냉전 시대가 끝나고 기술력이 떨어지고 밀리니까 이게 좀 기분이 좀 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폴란드가 자체적인 방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파트너를 고르는 과정에서 우리가 잘 이게 협업을 했고, 폴란드와 K2PL이라고 하는 폴란드는 K2 전차 현지 생산하면서 이 기술을 올리게 되면 한국과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한국과 팀이 돼가지고 유럽 시장으로 공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유들 때문에 폴란드가 K2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K2 전차는 혹한 환경부터 무더운 환경까지 어디든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한과 혹서를 동시에 극복하는 전차가 흔하지 않은 건가요? 이것은 사실 국뽕을 빼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경쟁자들 같은 경우에는 레오파르드 2 같은 경우에는 노르웨이에서부터 노르웨이에서부터 카타르까지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브람스 전차 유럽 지방에서 배치되어 있고 이라크전에서 쓰였죠. 그래서 전차 같은 경우에는 원래라면 일반적으로라면 혹한부터 혹서까지, 그러니까 영하 20도부터 40도 이상까지 견뎌야 되는 게 전차의 사실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못하는 나라들이 있죠. 어디냐?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무기들 우수하다, 러시아 무기 방산 잘 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 탱크 굉장히 잘 팔렸거든요. 그런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 그러니까 혹한 환경만 많이 신경을 써서 중동이라든가 더운 지방에 러시아 탱크가 수출됐을 때 평가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혹한과 혹서를 잘 견디는 전차가 기본 원래는 이제 사실 상식 같은 거였는데, 러시아는 싼 만큼 이렇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해외 고객들이 웬만하면 이제 다 견딜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러시아 탱크를 겪은 고객들은 불신이 생긴 거예요. 요것 때문에 혹한과 혹서를 극복한 게 굉장히 중요해졌고, 서방 측에서 K2 전차보다 혹한과 혹서기를 잘 견딜 수 있는 전차가 있는가? 없습니다. 그러면 K2 전차의 혹한과 혹서기 능력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서방 측 전차 표준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나토 규격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 나토 규격 뭐시기 이렇게 하고 국방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무기를 만들 때 서방 국가, 유럽 국가 및 미국의 동맹 국가들은 일종의 기준이 다 있는 거예요. 자동차의 경우에는 몇 도부터 몇 도까지 운영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서 K2 전차와 K2 전차의 경쟁자라 할 수 있는 미국, 유럽은 같은 기준을 쓰기 때문에 다 혹한과 혹서기를 잘 견딜 수 있습니다. 다만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중요했냐면, K2 전차 이제 K1 전차, 이게 운전해보신 분, K1 전차 운전병이나 아니면 승무원으로 군생활 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그게 약간 더워요. 우리가 이제 그때 추위는 좀 잘 견뎠는데 이제 K1 전차 때까지만 해도 이제 냉방, 그다음 사막 지역 운용까지는 잘 생각을 못했다가 K2 전차에서 우리가 최초로 환경 시험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실시했다. 이 환경 시험은 무엇이냐면 혹한부터 혹서기까지 테스트하는 시설을 거쳐서 이게 잘 작동되는지 검증을 하는 최초의 한국산 전차가 K2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K2 전차만이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을 다 견딜 수 있는 것은 아니나 그러지 못한 전차들이 약간 하자가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경우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K2 전차가 폴란드 전장 규칙까지 바꿨다고 하는데요. K2의 핵심 기술 중 해외 전장에서 특히 주목받는 기능은 무엇인가요?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영하신 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알겠지만 저도 이제 운영하신 분들한테 장단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했을 때 몇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동식 사격 능력이 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동간 사격 능력은 사실 전차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막 움직이면서 포 쏘는 거 해보셨으니까 그걸 좀 아실 거예요. 옛날에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전차가 이동하면서 포를 쏘는 거는 그냥 포탄을 낭비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포를 안정화, 그러니까 자이로 같은 게 들어가가지고 짐벌처럼 막 흔들려도 이게 진동을 줄여주고 이런 안정기라는 장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차체라는 이런 기술력이 들어가면서 점점 움직이면서 표적을 얼마나 잘 맞출 수 있는가, 요게 중요해졌는데 한국은 사실 이걸 자주 쓰지 못하는데 폴란드 같은 경우는 평원 지역이기 때문에 러시아랑 만약에 대규모 전차전을 했을 때 이 K2 전차가 기동을 하면서 이동간 사격을 하는 게 생존성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레오파르트 2 전차, 그 다음에 에이브람스 전차, 폴란드가 운용 중인 다른 전차들도 이 이동식 사격은 됩니다. 되는데 뭐가 차이가 있냐? 서스펜션이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현가장치라고 부르는데 이제 자동차의 서스펜션을 에이브람스 전차나 아니면 레오파르트 2 전차는 토션발하고 금속을 강성을 이용해서 충격을 흡수하는데 우리는 유기압식, 유압을 사용해가지고 이 충격을 흡수해서 훨씬 더 충격이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충격 흡수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동식 사격을 할 때 명중률도 더 좋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잘 이야기하지 않는 기능 중에서 저는 괜찮다고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피아 식별 장비 IFF라는 장비가 생각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전차의 그 K2 전차 포 위에다가 피아 식별 질문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전차 포탑 주변에 답변기가 있는데 포를 조준해서 이제 공격을 하려 치면 얘가 적인지 아군 탱크인지 물어보고 대답하는 걸 자동으로 해주는, 그래서 내가 공격하는 애가 혹시 우리 편은 같은 편을 공격할 수 있는 하는 것인지 요거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장비인데 이게 왜 필요하나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중요한 기능입니다. 왜냐? 1차 이라크전 같은 경우에 사막을 폭풍 작전이라 해가지고 막 미국제 탱크들이 이라크군의 탱크를 다 파괴하고 막 그래서 일방적으로 승리를 했다는데 피아 식별을 잘못해서 같은 편 탱크들을 사격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전차가 기동을 하다 보면 이제 앞에 나간 전차도 있고 뒤에 있는 전차도 있고 막 맞붙여가지고 섞여 있으면 이게 적인지 아군인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물론 적전차랑 아군 전차랑 생긴 게 다르지만 이게 사실 전차 조준경으로 보거나 3km, 5km 밖에서 보면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군 피해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실전적인 장비로 해서 우리 아군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장비가 피아 식별 장비, 그리고 ATR이라는 기술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공 자주포에 들어간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전차에도 들어가는데 쉽게 말해서 낙원이 됩니다. 낙원이 된다는 것은 뭐냐? 저걸 이렇게 조준해가지고 이게 저기다가 찍으면 저기 움직여도 이 조준선이 유지되면서 자동으로 추적하기 때문에 명중률이 높아진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최신형 경쟁 전차들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극히 대부분의 전차, 그러니까 레오파르트 2라든가 에이브람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업그레이드 된 버전 수십 기에서 수백 기 정도만 이 기능이 적용되고 수천 대나 되는 구형 레오파르트 2나 에이브람스 이 기능이 없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도 K2 전차가 이제 아주 우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기능, 요것은 소프트 킬이라고 한다. 소프트 킬을 반대말 하드 킬인데, 그래서 적이 공격으로 왔을 때 적 요격탄을 발사해가지고 파괴하는 것을 하드 킬이라고 K2에 폴란드 수출형 전차에 장착될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K2 GF, 그러니까 지금 폴란드군이 운용 중인 전차, 그 다음에 한국 육군이 운용 중인 전차는 소프트 킬 기능인데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저기 미사일을 쏘기 위해서 막 미사일이 날라오거나 아니면 레이저로 전차를 조준하면 그게 자동으로 K2 전차의 그 지휘관한테 알려지고 자동 대응이 됩니다. 저기 오는 방향이나 미사일 쏘는 방향으로 연막탄이 발사되면 그 대전차 미사일이 그 표적을 탐지하지 못하고 딴 데로 가거나 전차포를 조준해도 이게 정확하게 조준이 안 돼요. 요 성능이나 기능이 굉장히 그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서방 측, 그러니까 에이브람스 전차라든가 레오파르트 전차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기능이라서 굉장히 의미가 깊고, 요거를 잘 활용해가지고 전차 장갑이나 두께는 레오파르트나 에이브람스가 더 두꺼울 수 있지만 사실상 생존성, 그러니까 실제 전투에서 얼마나 잘 적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가, 요 능력은 K2 전차가 세계 최고인 게 확실합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재장전을 해야 되잖아요. 한번 쫙 쏘고 나면 일순간에 팍 쏜다든지 아니면 빵빵빵 쏘면 금방 소모되잖아요, 탄약이. 그러면은 재장전해야 되는데, 기존의 구룡 시스템은 쏘고 나면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들고서 한 발씩 넣어야 되는. 그러니까 한반도에 어떤 좁은 전장에서 신속하게 뭐 재장전을 바로 한 번에 해서 또 쏴야 되는데, 6.25전쟁 때 그 산악 중심으로 이제 포병전을 할 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죠. M36 그 자주 대전차법까지 이렇게 기동하는 그것까지 끌어다 쓸 정도로 산에 올라가서 끌고 올라가서, 그래서 활약전이었는데 시간도 중요한 거죠. 집중도도 중요하고. 근데 거기에는 이제 구룡이 이제 150여 문을 이제 생산해서 배치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 인력이 다 동원돼서 재장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다가 이제 먼저 당한다. 그 사이에. 그래서 그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들어온 게 이제 미국제 MLRS가 들어왔는데, 그거는 이제 한 번에 이제 기중기 상에서 한 번 이렇게 들어서 아예 그냥 자체 크레인으로 자체 탄약 그렇게 세터화 된 거를 이렇게 들어서 갖다 꽂는 형식으로 내리고 교체하는. 좀 더 빠르죠. 그런 부분은 이제 주시를 하다가 1999년 이후로 이제 방산업체들이 주시하다가 우리가 저 시스템을 궤도형이 아닌 트럭형에다 하면은 저렴하면서 다량으로 배치할 수 있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한국화 시키는 거니까. 미국제 MLRS를 어떤 그 탄 자체 규격도 동일하게 하고 다종다양한, 더욱이 이제 특징이 MLRS의 미사일 탄도탄 300km 미만의 탄도탄을 이제 대체적으로 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제 탄도탄이라고 얘기 안 하는데, 그 이제 에이테킴스라고 하죠. 별도의 이름으로 이제 붙여가지고 미사일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단거리 탄도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게 뭐 걸프전 이래로 사용해 보니까 사거리가 짧다, 한계가 있다. 그렇게 동북아에서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이게 탄도탄을 운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하이마스예요. 트럭이 이제 C-130 일반 전술 수송기에 탑재도 되고, 그래서 이제 그 포드화된 그거를 이제 로켓탄을 장전하고, 그다음에 에이테킴스라는 이제 단거리 탄도탄을 이제 개발해서 배치했는데, 사거리가 짧아서 500km까지 지금 499로 하는데 사실상 500km 넘는 거고, 그게 이제 신형 에이테킴스라고 할 수 있는, 뭐 이름이 뭐 PRSS 프리즘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배치 단계에 들어가서 이제 양산 배치가 들어가 있고, 그걸 그냥 계속 우리는 본 거죠. 옛날에 에이테킴스 시스템을 보고 또 이제 벤치마킹에서 하이마스다 이것도 다 보면서 이걸 혼합한 게 천무입니다. 그리고 이제 탄도탄 종류가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이 천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내수보다는 수출량에 있어서 뭐 1, 2, 3, 4 해서 뭐 버전이 1형, 2형, 3형 사양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개발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많이 그거를 벤치마킹 한 거예요. 미국의 MLRS, 그리고 이제 트럭형의 하이마스. 그 수송기에도 탑재시켜서 기동성이 되게 좋고, 뭐 웬만한 뭐 활주로, 짧은 활주로 있으면 거기에 착륙해서 바로 트럭이 나와서 발사하고 다시 또 태워서 이동할 수 있는 아주 뭐 미국식의 어떤 그 기동성 있는 공중 기동성, 견인포 슬링 해가지고 막 이동하면서 쏘듯이, 그런 측면에서 미국은 좀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천무는 그의 특징, 성능, 스펙, 성능에 대해 맞춰서 개발을 한 거고, 이것을 가지고 뭐 수송기에 탑재를 해서 뭐 하는 그런 광범위한 운영은 아직은 좀 직전인 것 같아요. 그걸 테스트하거나 이제 시도를 해야 되는데, 일단 군에서 사용자인 군에, 우리 한국군에서는 이제 그걸 요구를 안 한 것 같고, 한반도에서만 사용하면 된다는 종심이 짧은 이런 데서. 근데 미국은 지역별로 전구에서 원시어터 이런 전구에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좀 운영 목적이 좀 다르죠. 운영하는 방법이. 그래서 어쨌든 천무는 미국제 MLRS를 하이마스를 뭐 상당 부분 이제 벤치마킹에서 성공했다. 그리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고, 그리고 항상 그 장점으로 이제 등장하는 게 한 번 제작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짧다. 상대적으로 미국제에 비해서. 그래서 공급하는 데 있어서 좀 우월하다. 그러니까 하이마스를 발주했다가 기다린 나라들이 거기에 지쳐가지고 일부 나머지 뭐 물량은 이제 대한민국 우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한테 이제 요청을 한다든지 알아본다든지 가격부터 이제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북한군 상대로 이제 우리가 드디어 제대로 된 대량 양산할 수 있는 다연장 로켓포가 들어오나 했는데, 이게 수출 시장에서 이렇게 미국의 하이마스의 아주 대등한 품목 물건으로서 이렇게 나올 줄은 저도 뭐 사실 예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이제 조용히 탄도탄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라에 따라서 승인 뭐 할 수도 있는 거, 미국이 또 뭐 통제하는 게 있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그래서 이게 그냥 순수하게 그 다연장 로켓 포드로 넣고 빼는 그 부분만 수출한다면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대상국이. 근데 이제 미사일이 탄도탄, 단거리 탄도탄이 들어가면 이제 시리즈가 있죠. 이 부분에서는 조금 저기 할 것 같아요. 그거는 좀 가려가면서 수출할 것 같고. 장단점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수출 대상국이 따라서 탄도탄이 넣어야 되냐, 아니면 순수한 로켓
단위로만 가야 되냐. 이제 그 부분이 협상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자세히 좀 들여다봐야 되죠. 무조건 어느 대상국과 협상하고 있다 이제 이거는 아닌 것 같고 그들은 종국의 결과적으로 단거리 탄도탄을 또 원하니까 한국형.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뭐 K9 자주포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단조로운 수출은 아니다. 좀 더 준전략적인 그 지역의 작은 나라의 크기에 따라서 어떤 지형 지물, 그다음에 그들이 처해져 있는 전술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천문은 준전략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뭐 이스라엘, 뭐 이란 그 전쟁에서 많이 보여주고 또 러우 전쟁에서 탄도탄을 섞어 쏘잖아요. 드러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민감한 무기에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하여튼 자주포가 제일 팔기가 쉽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뭐 판매하는 시기가 2030년도 이전에 다 팔아치워야 되지 그 이후로 가면 또 다른 무기 체계로 대체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신형으로 그래서 뭐 좀 다 장단점이 있네요. 이렇게 뭐 말씀드리다 보니까 각자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조그만 방산 전시회에서 천무 3.0이라고 해서 보드판 이렇게 벽에 붙여놓은 이제 그 개념도 형식으로 이제 공개가 됐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자폭들은 개념 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뭐 이건 단기간에 기술 개발이 되는데 당장 그 전에 우리 그 한국군 특히 뭐 해병대 중심으로 뭐 육군도 당연히 이제 먼저 얘기를 했지만 원하지만은 무인화가 먼저 무인화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점점 병력이 줄어들다 보니까 포병의 전력 병력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다음 자폭드론 개발을 해서 이게 또 탄약회사 풍산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지금 하나 자체도 뭐 탄약 뭐 같이 하지만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또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개발도 해야 되고 뭐 국가 예산 국방 예산에 별도로 R&D가 이제 지불이 돼야 되고 발제를 하면은 바로 이제 2026년도 예산에 넣을 수 있는 거지. 27년도인지 28년도인지 이렇게 단기간적으로 개발의 그 지원이 국가 지원이 합의를 한 건지 아니면은 개념도로 저렇게 러우 전쟁에서 이런 그 현상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효율적으로 뭐 전쟁의 그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이제 자폭 드론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사용하면 되겠다. 얼마든지 시연을 할 수 있죠. 그림으로 보일 수 있는 거는 그리고 우리 매니아 사회에서는 이제 이런 거에 이제 환호하고 이제 또 새로운 뉴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주어진 과제는 무인화입니다. 이 무인화 운영을 이제 하거나 함상에서 상륙함에서 이제 이 다연자 로켓포를 쏠 경우 어떤 시스템으로 개조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숙제들을 다 동시에 할 건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이제 해서 넘어갈 건지 이게 다 결국에는 2030년대 초반에 실용화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이거는 그냥 뭐 작은 그 전시회용에 끊임없이 나오는 그 특정 그 개발 회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유망한데 시간이 이것도 아무래도 많이 걸리겠다. 왜냐면은 그동안에 코로나 나기 전에도 2016, 17, 18년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지금의 그 천무에서 발사하는 그 단거리 탄도탄들 1형, 2형, 뭐 3형, 복잡해요. 뭐 그게 또 우리 군에서 뭐 KT, SSM, 그러니까 뭐 혼종이 돼 있어요. 그 일일이 다 분리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측면에서 이게 지금 뭐 10년 가까이 얘기돼서 실전 배치는 이제 기껏해야 지상 발사, 고정 발사는 KT, SSM 1형 이제 양산 배치되고 있기 때문에 개념 발표는 뭐 충분히 그림 보셨으면은 충분히 뭐 좋겠다 하는데 실전 배치, 실용화, 수출 시장에 나가기까지는 시간이 앞으로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탄약이 또 이 다연자 로켓포 이 탄약이 로켓탄이 비싸요. 상대적으로 일반 포탄보다. 그래서 이게 뭐 무한적으로 쟁여놓고서 비축해놓고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 그 체계도 아니고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나온 건데 이게 이제 잘못 알려진 게 2차 대전 때 소위 카츄샤 로켓포 러시아 소련제. 우리는 이제 그걸 이제 그대로 베낀 게 이제 기존의 구령 다연자 로켓포였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령은 또 이제 재장전의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지붕 사격이 바로바로 안 되는 거, 탄이 또 비싼 거 그런 문제가 남아 있죠 단점으로. 그래서 이 무인화도 탄 자체가 가격이 쌀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채공하면서 일반 그 포탄, 채공하면서 뭐 감시하는 포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포탄 종류가 풍산 같은 데서 개발을 해놓는데 아직도 채택이 안 된 지가 벌써 뭐 10년 다 되고 있는데요. 뭐. 그다음에 지능탄 같은 것도 이번에 예산에서 빠졌다 오는 지능탄 깔아놓으면 뭐 전차 내려오는 걸 뭐 지연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첨단 탄 자체가 아직도 실용화가 한국군 내에서도 안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예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그 개발이 완성도가 어느 정도에 측정하는 것도 좀 문제가 따르고 있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차세대 개념으로 이게 있으면은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러우 전쟁처럼 우리가 아주 대응력이 좋아지겠다는 그 개념은 좋죠. 근데 이거는 뭐 자꾸 이렇게 전시회 때 그 물건을 개념대로 계속 갖고 나오는지 자랑을 하는지를 또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렇게 크게 생각을 이건 안 하고 있습니다. 뭐 화살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복잡하게 이거 가지고 이 플랫폼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 뭐 상당히 복잡하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실용성 문제는 지금 두 번째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과제, 실용성 문제는 어떻게 또 해결할 건지. 그래서 어떤 전시, 뭐 여름에 특정 전시회에서 뭐 나타나는 것이다 정도 저는 그게 좀 낮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수출하는 천무가 이게 비공식화된 게, 그러니까 수출 실적이 비공식화되는 지역이 바로 중동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한때 아랍에미리트가 이거를 밝히지 마라. 그래갖고 이제 비공개하다가 또 지들은 페이스북에다가 예전에 그 사진을 슬그머니 뭐 올린다든지 교육받고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비공식적으로 이제 흘리는 거죠. 그래서 수출이 된 거를 이제 알 수 있었고, 당연히 사우디군도 이제 이게 필요한 무기체계고, 하이마스를 발주를 하면서 뭐 유럽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시간이 차이가, 그러니까 물건을 받기까지 돈 문제는 이제 뭐 사우디는 지불을 제대로 하니까 그쪽 아랍에미리트라든지 뭐 제일 빨리 돈을 주니까 막 그 시간에 맞춰서. 근데 물건 자체 도착하는 시간이, 만들어 와서 오는 시간이 뭐 이제 음식 일종에 다 식어서 오는 식으로 필요할 때는 없고, 그리고 뭔가 휴전을 한다든지, 예멘 후티 반군 상대로 전쟁이 조금 이렇게 잠잠해지거나 그들이 예멘 후티 반군이 뭐 홍해 쪽으로만 집중한다든지, 거기에 이제 상선들, 유조선들 지나가는 거를 이제 타격하기 위해서 그쪽에 전력을 뭐 집중한다든지, 그러면은 지상 쪽에 그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제 아랍에미리트군 상대로 싸운 적이 있었죠, 전쟁. 그쪽 방면에 뭔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뭐 제때 물건을 이제 받아야 되는 것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이마스보다는. 하이마스는 뭐 물건이 뭐 전혀 뭐 하자가 없는 물건인데, 거기에 준하는 게 트럭형을 이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천무가 거기에 준하는 물건이고, 미군의 어떤 연합작전에 맞춰서 개발을 했고, 작전 그 소요 요구 조건이. 그래서 이거만한 물건이 없고, 기존에 냉전이 이제 끝나면서 대테러 전쟁으로 넘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나 서유럽이나 동유럽이나 남아공이나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 포함해서 다연자 로켓포 개발해 놓은 게 있었거든요. 냉전 막바지에. 근데 그것들이 뭐 구경이 좀 작아요. 뭐 122mm부터 시작해서 뭐 160mm. 구형이 좀 작고, 그리고 너무 옛날에 개발한 거기 때문에 지금 시점으로는 이거를 재생산해도 그렇게 화력이 뭐 이렇게 대단한 게 아니고, 지금의 하이마스나 천무에 비교하면은 어떤 유연성, 전쟁의 유연성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 체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숫자 종류를 이제 어떤 무기가 이 다이전 로켓포가 있었나 살펴보면은 뭐 그렇게 뭐 종류만 많았지 쓸만한 거는 결국에는 하이마스하고 천무로 이제 모아지고 있고, 이제 와서 이 시장을 또 먹기 위해서 이스라엘 쪽에서 또 개발한 게 내놓은 게 있고, 유럽, 독일하고 뭐 공동 개발한다든지, 또 프랑스도 나선다든지. 근데 이제 이제서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과연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계속 지속적으로 한순간에 내놔도 시기에 안 맞으면 또 이렇게 도태되거든요. 이 무기시장은, 수출하는 무기시장은. 그런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수출에 힘입어서 개량 제품을 내놔야 되는 거. 그런 면에서는 하이마스하고 천무가 계속 수출 시장, 이런 다연자 로켓포에서는 주도권을 끌고 갈 수 있다. 근데 이제 중국제가 또 끼어들 수 있는데, 뭐 중국제는 워낙 뭐 종류가 많고 규격 통일이 안 돼가지고 수출 시장에서 물건이 너무 이렇게 이것저것 뭐 산만하게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뭐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뭐 천무가 발주하는 대수, 규모가 뭐 좀 작은 쪽으로, 숫자가 많지 않은 쪽으로 갈 수는 있는데 계속 유지는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전망은 뭐 그럭저럭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 탄 자체를 탄약회사를 통해서 많이 사갈지, 그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가져가서 보관 유지를 잘 할지, 그 관련된 회사들이 많고, 뭐 거기에 또 플라스틱 뭐 아니면 통 같은 거 담는 게 있지 않습니까? 탄약. 그런 회사들, 또 별도 회사들이 있고 해서 다 또 종합적으로 그런 회사들이 잘 이렇게 융합이 돼서 굴러가야 되는데, 그런 이제 단점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죠. 가져가서 잘 유지를 할 수 있는지, 탄을 더 사가야 되는데 사갈지, 세부적인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1차 계약은 이제 말 그대로 180대 그대로 주는 거고, 만들어서. 2차 계약은 이제 간단히 말씀드려서, 기존에 이제 그 전쟁이 앞에서 계속 지속되니까 한 3분의 2 분량은 우리가 이제 기존에 하던 대로 도입을 하겠다. 자기들이 인수인계 하겠다. 부대 편성과 훈련, 뭐 교육 여러 가지가 얽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 그리고 나머지 한 일부분, 한 3분의 1 정도, 뭐 70여 대라든지 60여 대에서 70여 대는 개량형, 그동안 얘기했던 K2PL 버전, 폴란드 군에 맞는 사양이고 개량형이죠. 전에 없는. 그래서 그 부분은 시도를 하겠다. 물론 이제 기술 기반이 해당되는 폴란드 방산업체가 기존의 냉전 시절 때부터 쭉 전차를 정비하고 뭐 이렇게 하던 회사고, 국제적으로 아주 뭐 대규모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시도를 좀 해봐야 되는. 이제 오류가 발생돼요. 그 60에서 70여 대 사이가.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우리 현대로템의 어떤 엔지니어들이 현지에 이제 가가지고 같이 만들어내야 되는. 그다음에 발주, 그 해당되는 뭐 센서들, 뭐 장비들이 있습니다. 생존 장비들, 뭐 이스라엘에서 온다든지, 그걸 다 합해서 인티그레이션을 같이 해봐야 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한 발짝 더 나은 거죠. 기존에 단순 수출이 아니라 공동 개발 형식을 이제 취해야 되는 1단계.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소량 숫자가 완성이 잘 되고 테스트가 잘 되면은 그 다음 단계는 이제 3차, 4차 발주까지 하겠다는 거죠. 해당되는 자국에서, 폴란드 내에서 우리 현대로템의 엔지니어들이 상주한 상태에서 일정 숫자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4차까지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좀 상당히 쉬운 얘기가 아니죠. 또 우여곡절이 발생하고 개발을 또 새로 이제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완전 뭐 맨 땅에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 개발이죠. 그리고 기술을 이제 전수를 해줘야 되고, 이게 이렇게 할 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내부 시스템이 어떻게 하고, 그걸 이제 해야 되고,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 현지에 있는 그 회사, 피모 회사죠. 그 회사의 또 엔지니어들을
국내로 이제 불러들여서 창원으로 불러들여서 이 전차 역시 용접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용접 부분 기술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또 가르쳐야 된답니다. 이번에 완전 쌓이는 직전이고 이제 발표만 한 거죠. 이건 이제 하겠다, 사오겠다, 180대로 추가로. 1차에 이어서 공식 발표한 거지. 이게 이제 완전히 문서화 시킬 건 아니고 직전이고 여름 사이에 가을 사이에 이제 해야 되는 건 남아 있는데 그걸 끝나자마자 어느 정도의 현지 그 방산업체가 몇 명의 어떤 그 기술자들을 엔지니어들을 데려와서 가르칠지는 이제 그다음 이제 과제죠. 아무래도 2026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르쳐야 되니까 이제 그거를 다 끝난 상태에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 사이에는 이제 우리가 직판하는 거는 이제 만들어서 보낼 거예요. 1차 끝내고 2차 또 진입을 해야 되니까 2차 초기 양산 그것도 보내야 되니까 그러면서 기술을 계속 가르쳐서 어느 정도 자리 잡게 하면은 26년 뭐 후반이나 27년도에는 이제 시도를 해봐야 되겠죠. 이걸 이제 회의들을 많이 할 거예요. 뭐 CDR, PDR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전문 용어가. 그것도 개발이니까 공동 개발도 업그레이드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모의로 만들어 볼 거예요. 모의상.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었을 때 모형들을 만들고 어떻게 부착했을 때 어떻고 이제 그런 부분을 시도를 같이 할 거예요. 현지에서. 그러다 보면 이제 180대 중에서 이제 3분의 1은 이제 빠른 속도로 배달이 되고 그러면 그 와중에 자체 PL 버전은 또 동시에 이제 개발 시도를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기술을 이제 자기들이 배웠다, 공부했다 싶으면은. 그래서 차후에 이제 27년도 시도를 한다든지 시작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게 우리가 잘 해주면 현대로템에서 잘 해주면은 잘 받아가고 기술을 그러면 3차 양산은 이제 본격 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텀을 보니까 2022년도 하반기까지 1차 계약 끝난 이래로 한 대략 3년 걸린 거죠. 23, 24, 25. 그러니까 지금부터 또 한 4년을 잡아야 되죠. 3년에서 4년. 그러면 3차 계약이 좀 나중이죠. 그 전에 소위 약 9조에 달하는 이제 그 금액 그게 유입되면서 현대로템은 이제 회사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그거 어느 정도 다 돈을 이제 쓰고 뭐 비축하고 돈을 하다 보면은 또 3차 계약에 이제 뭐 또 목숨을 또 걸어야 되고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려야 되는데 영업도 하겠지만은 재촉을 하고 그럼 이제 그다음 또 3차로 이어지고 그럼 나머지 물량 4차에서는 아마 이제 정세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요. 항상 이게 뭐 대량 양산이라는 게 1, 2, 3차를 보면은 맨 끝머리가 좀 줄어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4차 양산이 이제 줄어든 상태에서 사업이 이제 어떤 프로젝트가 끝나면은 양국 간에. 그리고 이제 폴란드 방산업체 P모에서는 밑에 그 주변국에 동유럽의 주변국에 자기들이 개량한 버전을 또 현지에 맞게 또 추가 개량해서 판매를 하려고 시도를 할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현대로템에서 가져가는 돈은 지금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좀 줄어들죠. 이익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우리는 K3 전차로 넘어간다 하는데 사실 K3 전차가 개발이 완성이 돼도 지금의 전차 시대가 또 아니다 보니까 대량 발전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이 전투기는 앞으로 시장성은 계속 유지를 하는데 전차 분야는 큰 대목 지금 폴란드 장사가 끝나면은 곡선이 올라가다가 2030년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하락하는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요. 이 전차에 대한 거는. 근데 뭐 향후 5년 남아있는데 뭔 걱정이나 할 수 있는데 5년은 금방 지나갑니다. 시간. 물건 금방 만들어요. 금방 그 전달하고 배달하고. 그 다음이 이게 공군에 우리 카이에 KF-10은 이제 미래가 다 이렇게 있는데 유무인복합도 준비하고 있고 전자전기도 준비하고 있고. 근데 전차는 아니라고. 업그레이드죠, 그냥. 센서. 드론에 방어하는 거, 그다음에 대전차 미사일 이런 것들. 자기 살아남는 그 개발이지 이게 공격 수단에 있어서의 뭐 화력이 발전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차원이 달라요. 개인적으로는 2차 계약이 됐다고 해서 뭐 만족한다 그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민 걱정이 되고 저도 뭐 개인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방산업체들 다 잘 돼야만 저도 이렇게 또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전차 수출은 지금 더 좀 보수적으로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K2 전차가 파워팩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80% 이상이 국산 전차고요. 나머지는 다 독자 개발한 게 맞고요. 다 응용을 해서 유럽제 전차의 특징들이나 장점들, 그다음에 러시아 전차의 장점들을 다 뜯어보면서 아니면 현지에서 기술을 이제 뭐 사온 것도 있을 테고 응용도 많이 했고 전차포 같은 경우 그대로 뭐 베낀다 하더라도 아주 뭐 완성도가 높게 베낀 거예요. 현대 EI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다 잘 했는데 이게 다른 나라하고 이 전차 분야가 반대로 다른 나라하고 공동 개발을 하는 거 시도하는 거 이번이 처음이죠. 폴란드가. 그 전에 K1 전차라는 게 뭐 미국에서 온 거기 때문에 K1이나 K1A1 물론 이제 뭐 주포 다 면허 생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는 고도화된 면허 생산 차체를 제외하고 포탑이 미국에서 왔어요. 이게 M1 전차, 에이브람스 전차의 회사에 자기들 이제 공식화된 인터넷 잘 뒤지면 나옵니다. 그 장부가 있습니다. 몇 대를 어느 기간에 생산해서 미국군에 납품하고 뭐 이게 다 있어요. 공개된 자료에. 끝에 가서 K1 전차가 나와요. 이게 그 부분이 이제 인터넷상에 돌아다녀도 관심 안 가지면 그냥 K1 전차 국산이네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이것도 일종의 공동 개발이에요. 미국이 설계해 준 거니까. M1 에이브런스 전차를 다운그레이드라는 게 성능이 아니라 축소를 하니까 좀 포탑 낮추고
한반도 지역에 맞게 뭐 유기압 뭐 현수라든지. 근데 포는 영국제 원래 L7A1을 이제 미국화 시킨 거, M68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또 K1A1도 전차포를 120mm 업근하기 위해서 최초의 독일제 그 120mm 포가 이제 미국으로 또 거쳐서 다시 또 재면허 생산한 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내놓을 수도 없고 또 미국의 수출 통제가 있었고 뭐 90년대. 그래서 공동 개발을 뭐 시도할 뭐 배경도 없었고 그냥 하다못해 말레이시아 수출을 시도했던 게 그 근본적인 계약서 잘못된 게 있다고 이제 발표가 된 적이 있었죠, 기사로. 그래서 이 K2가 이번에 우리 국내 내수, 육군에 배치하는 것도 뭐 파워팩 때문에 이제 시끄럽다고 이제 수출이 터진 건데. 그래서 이번에 의미하는 게 이제 이거를 시작해서 기술을 넘기고, 물론 이제 알타이 전차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핵심 요소를 가져가서 재조립한 거지, 우리가 그 공동개발 참여한 건 아니고, 자기들 입맛에 좀 변조를 한 거죠, 변경을. 근데 핵심 뭐 컴포넌트, 핵심 내부 시스템은 또 뭐 사가는 게 그대로 사가야 되고,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통제가 되는 면이 없잖아, 있고. 그래서 그것도 뭐 공동개발은 아니고, 하나의 이제 면허 생산 일종의 준 형식이죠. 자기들 이제 독자 입맛에 맞게 개량한 거고. 그리고 이제 K2 PL이 본격적으로 이제 공동개발 비슷하게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문제 때문에 3년을 서로 심사숙고, 특히 폴란드에서 심사숙고 했던 거고, 자기들의 그 기존에 냉전 끝난 다음에 탈냉전한 다음에 기존에 그 정비하는 전차 정비하는 기술마저도 중간에 사라지고 다 유실된 거죠. 기술자들이 떠나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걸 재건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끈 거 없잖아요, 있죠. 그래서 시간을 끌다가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다 파악이 된 상태에서 우리한테 요구하고 우리는 들어준 거고, 그리고 나머지도 이제 같이 현지에서 공동 개발을 이제 계속 진행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이 사실상 국산 전체의 해외 버전의 공동 개발은 이번이 사실 처음이다. 알타이는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뭐 칭찬을 할 때 신뢰성 얘기하는데, 일단 우리 물건, 우리가 사용할 물건을 빼줬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 방산 수출에 있어서. 뭐 서유럽 국가들은 이렇게 못해요. 자기들 뭐 군의 규모가 큰 것도 아니고 물량도 많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데, 우리는 워낙 어떤 군의 특히 육군 중심의 화력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주포부터 시작을 했죠. 빼주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천천히 보충을 하고, 워낙 이제 뭐 천여 대의 자주포가 있으면은 일부 좀 표시 안 나게 빼도 또 이제 빼주고, 우리가 이제 우리 군에서 빠진 거를 다시 또 받는 데 있어서 보통 2년이면 또 채워주니까 별도로 생산을. 그러니까 이게 다 맞은 거예요. 전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전차가 이제 K2 전차보다는 이제 K1 전차가 주력이고, 사실상 그 일선 야전 부대에서 K1, E1 그다음에 K1 지금 현재 A2인데 이게 사실상 주력이고, 숫자상으로도. 그리고 K2 전차는 아직은 주력이라 할 수 없죠. 숫자가 보면은 아직 모자르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북한 상대의 전차 전력인 K1 계열만 있어도 일단 근접전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게 무슨 중동 지역의 광활한 아니면 러우 전쟁처럼 그냥 드넓은 데서 그 사거리가 나와야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중동이나 그쪽에 동유럽의 그런 지형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K1 시리즈 가지고 버틸 수 있다. 전쟁 초기에.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떤 전술상, 성능상의 어떤 좀 이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도 K1 전차 맞으면 또 격파돼요. 무조건 뭐 이렇게 문제가 없는 건 아닌데, 먼저 쏘면 되니까 정확한 사격 통제 장치를 잘 활용해서.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배경, 담보가 되기 때문에 K2 전차를 중간에 파워팩이 있어도 버틴 거고, 또 일정 부분 현재까지는 이제 주한미군의 한중이라고 하지만은 또 에이브럼스 전차가 외관, 칠곡 외관에 또 비축이 돼 있고, 연합태세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었고, 앞으로는 이제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없었고, 하여튼 뭐 이런 거를 많이 이제 외국에서는 장점으로 보는 거죠. 쟤네는 자기들 쓸 물건도, 사용 물건도 일정 부분은 요청하면은 급하다고 하면 빼주는구나. 이게 돈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이 신뢰성. 그러니까 신뢰성이 그냥 신뢰성이 아니라 장비 신뢰성이 아니라 물건까지 빼주는 선례는 없다. 그리고 방산 제품이 워낙 좋다. 고장나도 바로 달려와서 고쳐주는 자세. 이거는 이제 소위 백인 중심의 서유럽이나 미국 업체에서는 이제 얻을 수 없는 대한민국의 아주 장점이죠. 전 세계 방산 업체들이나 나라가 있는데, 신생 국가가 상당히 열심히 하고 기술의 신뢰성과 같은 그 사람들 인력들의 순수성이 좋다는 게 이제 여러 차례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그게 상당히 좀 장점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또 엎치락뒤치락 하는 이제 언론들의 기사들을 보면은 이제 해외발, 혼합된 기사들을 이제 좀 저도 이제 면밀히 보거든요. 솔직히 최신 소식은 뭐 영어로 된 것도 봐야 되고, 현지 뭐 언어로 된 것도 뭐 이렇게 다 번역해 돌려서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얻는 게 2차 계약은 사인을 앞두고 있다고는 이제 표현을 해요. 근데 확정은 됐는데, 근데 이제 우려되는 게 이게 지금 돈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폴란드가 이렇게 무기를 한국의 K방산 무기뿐만 아니라 미국제 엄청 발전했는데, 뭐 시대에 뒤떨어지는 아파치 가디언까지, 뭐 전투기 F-35, 여러 가지 미사일 쪽도 그렇고 어마무시하게 발전했는데 이걸 다 어떻게 감당을 하겠느냐. 그래서 그런 면에서 걱정이 나오고 있고, 근데 이게 돈 얘기를 왜 하냐면은 폴란드가 저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앞으로 또 진출을 또 팔아야 되는 지역이 중동 국가들이죠. 뭐 이집트가 또 있고 기다리고 있고 사우디도 있고. 근데 이들
이들 역시 우선시하는 이제 무기 대상이 있는데 특히 당장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이집트예요. 이집트는 이제 F-50 문제도 있고 그런 이제 물론 이제 J-10 뭐 중국제 전투기 얘기하는데 그건 또 클래스 다른 또 대체를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파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 육군의 그 전차 현대화 과제가 있어요. 워낙 이렇게 이집트의 그 지도로 그 코뿔소를 뒤집어놓은 것 같은 이렇게 이 북아프리카의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북아프리카 지역이죠. 이게 자르자는 듯이 이렇게 땅을 잘랐어요. 근데 이쪽에는 리비아 문제가 있고 밑에 그 수단, 뭐 에티오피아, 하여튼 온갖 막 문제되는 아프리카 그 나라들 밑에 다 있잖아요. 근데 땅은 이렇게 자로짓게 해서 잘랐고, 근데 또 이쪽에는 시나이 반도, 이스라엘과 완충지대. 그러면 이게 뭔 얘기냐면 이렇게 어마무시한 거의 사막화된 땅을 주변에 엄청난 그 가지고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자기들이 주변 환경이. 그럼 드론만 날려서 자폭 드론만 날려서 그게 침투하는 소위 그 지금 알 수 없는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 가까운 미래에도 그 게릴라들 리비아 쪽에 반군들 넘어올 수 있거든요. 수단 쪽에서도 뭐 수단 밑에 복잡하잖아요. 남수단, 뭐 이디오피아, 에티트리아 뭐 이렇게 엄청 복잡한 나라에 소말리아 가지고 그런 잠재적인 위협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전쟁을 하는 목적이 아니더라도 감시를 위해서는 기동화된 화력, 기동 화력, 격파가 될지언정. 근데 뭐 다 한꺼번에 일게 되다가 한 순간에 격파되는 게 아니니까 전투가 일어나면. 그래서 일단 일정 부분의 어떤 희생을 이제 이집트군이 이제 감수를 하더라도 초기 대응은 전차가 이제 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이죠. 또 그쪽은 나름대로 그 사막지대 비슷하게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전차가 이제 어느덧 냉전이 이제 끝나면서 유럽 주둔 미군이 전차를 뭐 상당 부분 비축했던 거는 이제 방출하는데 그게 이제 M60, A1, A3, 그다음에 A3 TTS라는 이제 그 패턴의 마지막 패턴 전차. 그거를 이제 중동 지역에 걸프전 끝나자마자 어마무시하게 방출해서 줘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90년대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군사력이 미국이 군사 원조를 해서 많이 방출하고 원조를 해주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아주 건실한 군사력이 됐는데 그로부터 30년이 흘렀잖아요. 그리고 M60 시리즈가 이게 또 손을 봐야 되고 이제 옛날 시스템이기 때문에 후속 군수 지원도 원활하게 되지도 않고 가면 갈수록 이제 고장나는 것도 늘어나고 그럼 결국에 이제 신형 전차로 요즘 전차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 이제 이집트의 전통적인 이제 친러 뭐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 러시아 전차가 만만할 것 같은데 그 시절은 다 지나고 78년 캠프 데이비드 협정으로 인해서 러시아하고 이제 멀어지면서 거리 두고 아주 뭐 손절한 건 아닌데 마치 뭐 73년도 4차 중동전 때 같은 그런 상황은 절대 이제 없고 그러니까 전차 조달이 사실 러시아를 통해서 이제 어렵다는 거죠. 러우 전쟁도 지금 뭐 진행되고 있고 그럼 현실적으로 유럽 다들 아시다시피 전차 뭐 비싸고 조달도 잘 안 되고 선정을 해봤자 그때 중국제 전차? 그것도 그렇게 뭐 대량 생산해서 뭐 해외 수출하는 것 같지는 않고 경전차는 있지만 나이지리아가 채택한 찔끔찔끔 나오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량 생산 체제에 뭐 돈만 주면은 가져올 수 있고 미국 전차에다가 프랑스제 전차의 어떤 특징들을 혼합해 놓은 아주 독특한 성능의 전차. 서구 시스템에 맞게. 근데 좋은 장점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K2 전차. 그래서 그 생각은 이제 많은데 이게 기존에 군사 원조 받은 그 미국한테 군사 원조 받은 그 M60 계열이 뭐 1000대 가까이 돼요. 그러면 그걸 1대1 한 대당 한 대로 대체해야 되는데 그 돈으로 따져보면은 엄청난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걸 마음대로 못하니까 현실적 문제가 있으니까 최근에 외신 보도에 사진 보도를 보시면은 그 주변 뭐 가자 거기 때문에 시나이까지 뭐 이렇게 연관이 있어서 시나이 반도 그다음에 이쪽에 리비아 여전히 시끄럽고 수단도 맨날 시끄럽고 밑에 그 국경선 감시 이제 강화해야 되는 이제 뭐 이렇게 문제가 지금 나오는 사진을 보니까 M60 A1, A3 시리즈가 가서 경계 배치된 거 전방 전개 식으로 일종의 그래서 야 쟤들 아직 멀었구나 저걸 아직도 쓰고 있다는 게 물론 대만군도 M60 A3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데 그쪽은 또 자기들이 돈 들여서 뭐 파워팩을 교체한다든지 나름대로 요즘의 어떤 그 안에 그 장비들로 시스템으로 바꾸고 있어요. 계속 더 사용하기 위해서 섬나라이면서도 운영주의에 신경을 쓰는 거죠. 돈을 들여서 뭐 대수가 뭐 400대 수준이니까 300에 400대. 그래서 뭐 그거는 또 차원이 다른 거예요. 대만군의 M60 A1, A3 문제하고 또 다른 거고. 그래서 이집트가 생각은 많은데 우리는 어떻게 저걸 접근하는지 돈 문제가 결국 나오니까 미국의 FMF 자금이라는 게 이제 이집트하고 이스라엘만 이제 적용됐다고 기사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한테는 뭐 좋은 무기 팔면서 이제 뭐 군수 지원도 하는 거고 이집트한테는 후속 군수 지원 중심이에요. 무기를 새로 그 돈을 줄 테니까 뭐 미국제 무기를 새로 사라 이게 아니라 후속 군수 지원. 부품을 정비 유지 쪽에 돈을 이제 군사 원조를 해주는 거죠. 자기들이 미국에 있는 부품을 이제 제대로 이제 배달을 해서 갈아 끼워서 유지를 하게끔 그 전차를. 그러니까 새로운 무기를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무기를 사려면은 이제 그 이집트 군부가 무슨 관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장사를 해가지고 돈이 좀 있대요. 별도로 국방예산과 별도로. 그래서 그 돈을 쓰려면은 뭐 사용할 수도 있는데 쓰려면 대상국이 지역이 뭐 유럽에 좀 편중돼 있는 게 좀 그런 성향을 보였어요. 그 동안에 잠수함을 독일제로 산다든지, 그다음에 뭐 호위함을 뭐 이태리제, 뭐 프랑스제 뭐 이런 식으로 뭐 혼합해서 유럽에 편중돼. 자기들 뭐 리베이트 문제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전차나 F-55를 어떻게 지금 해법을 가지고
둬야 되는지 자주 퍼는 지입을 했는데 또 다른 이제 영업 과제 뭐 양국 간의 뭐 협의에서 틈을 찾아야 되는 틈새를 찾아야 되고 또 미국도 이제 개입을 하면 FA50 같은 거는 이제 미국제 엔진이니까 그거를 군사 원조 프로그램에 FMF 자금에 포함시켜서 미국이 그 돈을 지불해서 그거를 우리 카이 공장에 가져와서 조립할 수 있게 뭐 그런 어떤 좀 변형된 군사 원조를 해줄 수 있는 건지 뭐 그런 문제가 좀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 미국과 좀 협의도 해야 되고 전차 부분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또 수출에 또 어떤 협의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중동 시장이 쉽지가 않아요. 대체해야 되고 사가야 되는 그 물건 시장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들이 또 나라별로 사우디는 또 자기들이 사고자 하는 그 우선순위가 또 다르고 전차는 또 아니더라고 밀려났고 그리고 전투기하고 뭐 대공미사일, 지동미사일 이런 데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후티 반군 때문에 예멘 그 홍해 문제 때문에 함정의 현대화 그리고 이제 잠수함 도입. 그래서 사우디는 해공군에 또 우선순위를 돈 지불을 하는 게 지출하는 게. 근데 또 전차도 역시 사우디군도 교체를 해야 되는 이제 시기에 왔고 막바지 목까지 찼고.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노리고 있는데 이 나라별로 중동의 나라별로 이제 국방비 쓰는 게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당분간은 폴란드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뭐 언론들이 좀 아쉬운 면들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 K2 전차 수출된 나라는 완전히 그 공식화된 거는 폴란드밖에 없는데 뭐 K방산의 전차가 뭐 여기저기 또 뭐 입질들을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지도 않은데. 너무 앞서가는 뭐 주가에 연동된 주식과 연동된 기사를 너무나 안 바라다 보니까 신뢰성을 잃고 더욱이 2025년 지금 여름이죠. 여름에 와서 이게 작년 대비 좀 식었어요. K방산에 대한 게 좀 식었어. 제가 느껴요, 요즘에. 좀 덜 관심도. KF11도 작년보다 좀 못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트렌드가 최소한 서울 아덱스 전까지는 또 조용할 것 같아요. 한 3달 정도. 아덱스 또 끝나면 식고. 그러니까 새로운 올해는 KT 전차의 구조, 약 구조의 수주를 받았지만은 또 다른 2026년대 KF21은 좀 이른 것 같고 계약하는 것까지는 사인하는 거. F-20의 개량량이 좀 돌아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다 주도하고 통제하고 있는데 그게 아주 본격화돼. 뭐를 개량했는데 성능이 나오더라. 그리고 무슨 뭐 미국제 무장을 뭐 판매하기로 했다. 그런 게 나와야 이제 명맥을 K방선의 어떤 명맥을 관심과 이슈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역시 K방산은 계속 이렇게 좀 조마조마한 면이 없잖아요. 중간중간에 해당되는 도입국에서 방해하는 그 언론들, 해당되는 전문 언론들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뭐 좀 거슬려요. 저도 이렇게 접했을 때 우리는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우리 방산업체들이 그렇게 허술한 업체들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고생해온 것도 많고 항상 뭐 접하고 만나니까 그래서 그들의 어떤 뭐 노력과 노고가 상당히 많은데 도입국에서는 어떻게든지 뭐 좀 트집을 잡아서 자기들이 좀 우세하게 앞서가는 협상력을 가지려고. 근데 그거를 그대 국내 이제 어떤 그 거르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퍼오는 자체 그거는 좀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 국내 한국의 방산업체 입장에서 좀 그런 내용들을 좀 많이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어요. 뭐 비판을 좀 자제하시고 실수하는 거는 없잖아요. 있는데 내수 우리 국방부 상대로 이제 하다 보니까 뭔가 행정 절차가 뭐 늦어진다, 잘못 실수를 한다든지 그런 건 이제 중간중간에 있는데 그건 어차피 뭐 감사를 받는다든지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걸러지고 또 조심을 이제 앞으로도 하니까 그래서 국내 방산업체를 좀 많이 좀 격려를 해주십사. 더 지금보다 더 그래야만 2030년대 K방산의 어떤 새로운 시대가 오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사실 이제 최초 단계이기 때문에 2022년 여름 이후로 그래서 이제 방산업체들이 좀 이렇게 나름대로 10대 방산업체가 좀 안정화 단계에 올라서긴 했어요. 근데 이거를 2030년대에도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국민들의 이거를 이제 바라보는 국민들의 좋은 평가들을 많이 해주셔야만 그래서 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